이 더러운 년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장사를 해?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저작거리를 뒤흔들었습니다. 남자의 발길질에 떡판이 뒤집혔습니다. 정성껏 쌓아둔 떡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송편이 굴렀습니다. 인절미가 먼지를 뒤집었었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바닥에 쏟아진 떡을 주었습니다. 손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입술 하나 달싹이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이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덜덜 떨었습니다. 작은 보미는 눈을 꽉 감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작거리 끄트머리에서 한 사내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두 걸음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떡을 줍는 여인의 얼굴은 10년 전 강물에 사라진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에 이서방이라 불리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준혁, 나이는 35. 변변한 벼슬 하나 없었지만 마음만은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은 낡았습니다. 기둥은 삐걱거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봄이 와도 꽃 한 송이 심지 않았고 가을이 와도 마당을 쓸지 않았습니다. 마치 계절이 그 집만 비켜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보면 혀를 찼습니다. 저 양반 또 혼자 술 드시네.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러시나. 아내가 죽고 나서 절이 됐다지. 아까운 사람이야. 인물도 반반하고 글도 잘하는데. 이준혁은 매일 저녁 마루 끝에 앉아 빈 술잔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잔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잔 안에 무언가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어떤 날은 술도 따르지 않은 채 그냥 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달이 뜨고 지도록, 별이 흐르고 동이 트도록. 그의 눈빛은 언제나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사라진 무언가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슬픔은 말로 건드리면 안 되는 법이니까요. 이준혁에게는 오래된 스승이 한 분 계셨습니다. 고을 서쪽 산자락에 사는 최노인이었습니다. 수염이 허리까지 내려오고 눈이 맑아서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산신령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준혁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집신 한 짝이 떨어져 나가 있었지만 그는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최 노인은 마루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손을 들어 앉으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산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날렸습니다. 이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최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오래 침묵했습니다. 이준혁이 다시 물으려는 찰나
최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잊히는 것이 죽음이 아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죽음이니라. 이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의 뜻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 노인이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거라. 아내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내를 기억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슬픔을 기억하는 것이냐.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노인이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된다. 하늘이 감추어 둔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나는 법이니라. 이준혁은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술기운 탓이었는지 아니면 아직 알 때가 아니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은 바람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깊은 곳에 씨앗처럼 박혔습니다. 훗날 싹이 틀 씨앗처럼. 이준혁의 아내는 유씨였습니다. 본래 인근 고을 유진사 댁의 외동딸로 얼굴이 맑고 마음이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눈썹이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가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성품이 어느 귀한 집 여식 못지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린 것은 이준혁이 25이던 해였습니다. 가난한 선비와 진사댁 딸의 혼인이라 마을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유진사가 왜 저런데 딸을 보내는가? 딸이 고집을 부렸다더군. 그 선비가 잘생기긴 했지. 글은 잘 쓰는데 형편이 너무 어렵잖아. 유 씨의 친정 아버지 유진사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딸만 넷을 키웠는데 셋을 내보내고 넷째 막내만 남았으니 그 귀한 딸을 가난한 선비에게 보내기가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 씨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서방이 사람됨이 나쁩니까? 유진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 하나에 유진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혼례날 유 씨는 정말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릴 때 그녀의 눈이 이준혁을 찾아 빛났습니다. 이준혁은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유 씨는 시집 온 뒤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벼슬 없는 선비라도 불평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끼니를 잊기 어려운 날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등살을 놓는 날에도 말대꾸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준혁의 어머니 이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혼인한 지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틈만 나면 며느리를 몰아붙였습니다. 시도 안 되는 것을 데려다 놓으니 집안 꼴이 이것이지. 남의 집시를 끊으려고 왔느냐, 이거사. 나가거라. 내 얼굴 보기 싫다. 유진사 딸이라더니 그게 다야? 자식 하나 못 낳으면 무슨 소용이야.
유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 이준혁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번번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밤이면 이준혁이 조용히 유 씨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유 씨는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소. 내가 다 알고 있소. 정말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 유 씨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그러나 이준혁은 알았습니다. 새벽에 마당에서 홀로 하늘을 보며 눈물 흘리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해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 씨의 몸에 아이가 들어선 것입니다. 이 씨 부인도 그제야 며느리를 곱게 보았습니다.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라며 밥상에 고기를 올렸습니다. 이준혁은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시장에서 비싼 대추를 사다 유 씨의 방에 한 바구니 쌓아 놓았습니다. 건강하게 낳읍시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소. 유 씨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해 겨울 유 씨가 아이를 낳으러 친정으로 갔습니다. 공주에서 유 씨의 친정이 있는 예산까지는 강을 하나 건너야 했습니다. 이준혁이 배웅을 하려 했지만 유 씨가 말렸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계세요. 저 혼자 가도 됩니다. 그래도 겨울인데 감기라도 드시면 어떡합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유 씨가 가마에 올랐습니다. 이준혁이 가마 발을 붙잡았습니다. 몸 조심하오. 예. 보고 싶을 거요. 유 씨가 발 사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준혁이 그 손을 잠깐 잡았다 놓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겨울 폭우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듯 쏟아지는 빗물에 강이 순식간에 불었습니다. 나루터 사공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배가 뒤집혔습니다. 유 씨가 탄 배였습니다. 시신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사흘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이미 모든 것을 삼켜버린 뒤였습니다. 이준혁은 강가에 쪼그려 앉아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울다 지쳐 쓰러지고 깨어나면 또 울었습니다. 이 씨 부인도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며느리가 밉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이준혁은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과거 공부도 손에서 놓았습니다. 친구가 찾아와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빈 술잔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이웃 마을 장에 나갔습니다. 소금을 사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딱히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집에 혼자 있기가 싫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씨 부인도 2해 전에 세상을 뜬 뒤로 집이 더 텅 빈 것 같았으니까요. 저작거리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생선 장수가 소리를 질렀고 포목 장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노인들이 평상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몸 햇살이 장터 위로 환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이준혁은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 발걸음도 느릿느릿했습니다. 소금 한 봉지를 손에 쥐고 돌아서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이 더러운 년,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장사를 해. 이준혁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군중이 몰리는 방향을 보니 떡판 앞에 여인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뚱뚱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고 목소리는 컸습니다.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봉서방, 이 장터에서 가장 큰 떡 가게를 운영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발로 여인의 떡판을 걷어찼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쌓아둔 인절미와 송편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새벽부터 쪄낸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이 장터에서 떡 장사는 내 것이라고. 내년이 감히 내 구역에서 팔아? 경고를 몇 번을 해야 알아듣냐. 여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몸을 낮춰 바닥에 쏟아진 떡을 손으로 주었습니다. 손이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먼지가 흰 저고리 소매에 묻었습니다. 야, 들어봐. 이것 좀 봐. 여기서 장사하려면 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아직도 모르겠어. 봉서방이 여인의 어깨를 잡아 세웠습니다. 그제야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옆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그 다음 정면이. 이준혁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30 중반쯤 된 여인. 이마에 작은 점. 오른손 검지에 흉터. 눈썹이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가 가을 하늘처럼 맑은 여인. 세월이 흘러 얼굴에 고생의 흔적이 새겨졌지만 그 생김새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 죽었다. 죽었다고. 그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거기 있었습니다. 착각이다. 비슷하게 생긴 것이다.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여인 곁에는 아이 둘이 치맛자락을 붙잡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위로는 사내아이 67살쯤 됐을까요? 아래로는 계집아이 5살쯤. 계집아이는 눈을 꽉 감은 채 어머니의 치마를 손에 말아쥐고 있었습니다. 봉서방이 여인의 뺨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준혁이 움직였습니다. 이준혁이 봉서방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철컥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손 내리시오. 봉서방이 휙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당신은? 지나가던 사람이요. 그 손 내리시오. 봉서방이 손목을 뿌리치려 했지만 이준혁이 놓지 않았습니다. 썩 꺼져.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여인에게 손 찍어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소. 봉서방이 이준혁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낡은 도포, 다른 집신, 소금 봉지 하나가 전부인 행색이었습니다.
하, 이 거지 같은 양반이 어디서 끼어들어?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십 명이 멀찍이 서서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봉서방이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무슨 잘못을 했소? 내 장터에서 무허가로 장사를 했지. 그게 잘못이 아니고 뭐야? 장터는 나라의 것이오. 당신 마음대로 구역을 나눌 수 없소. 봉서방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귓불까지 새빨개졌습니다. 이 새끼가 말을 가르쳐 그가 이준혁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준혁이 가볍게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러자 봉서방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야들아, 이 놈 잡아. 부하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둘이었습니다. 이준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불리했습니다. 구경꾼 중에 누가 말했습니다. 저 선비 큰일 났네. 봉서방 부하들이잖아. 괜히 끼어들었어. 그때 여인이 이준혁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만두세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준혁이 그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10년 전에 귀에 박아둔 목소리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만두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어서 가세요. 여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준혁을 걱정하는 말투였습니다. 봉서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 가르쳤네. 2번은 봐주지 않는다. 내일 또 여기서 장사하면 그 떡판 박살 내버린다. 아이들 앞에서 그는 일부러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그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봉서방이 부하들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걸어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이준혁을 노려보았습니다.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장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혁은 여인의 앞에 섰습니다. 여인은 다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흙에 묻은 떡을 주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유씨요? 여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씨 맞소.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터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울음을 참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당신이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혁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 둘이 어머니와 낯선 아저씨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보미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저 아저씨 알아요? 유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이준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준혁도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67살 사내아이와 6살 계집아이. 2 아이 모두 어머니를 닮아 눈이 맑았습니다. 복동이가 이준혁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한참 뒤에 유씨가 몸을 돌렸습니다. 가자.
기다리시오. 제발 기다리시오. 유 씨가 멈췄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꼭 쥔 채 10년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왜 돌아오지 않은 것이오? 나는 당신이 죽은 줄만 알았소. 유 씨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돌아갈 수 없었소? 유 씨는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야 합니다. 유 씨. 사흘 뒤 이 장터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유 씨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사라졌습니다. 이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유 씨의 뒷모습이 골목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는 흙 묻은 떡 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송편이었습니다. 유 씨가 새벽부터 빚은 것이었습니다. 살아 있었다. 살아 있었는데 왜? 그 물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은 그날 밤 스승 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산길이 어두웠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시덤불에 도포가 찍혔지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최 노인은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대문 앞에 서자 책을 덮었습니다. 왔구나.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이준혁은 마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머리가 마룻바닥에 닿았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살아 있습니다. 최 노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찌 그리 담담하십니까? 하늘이 감추어 둔 것은 때가 되면 드러난다고 했지 않더냐. 이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찾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직접 알아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최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도 그래도 하겠습니다. 아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준혁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알아야겠습니다. 최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명심하거라. 진실을 찾되 원망부터 앞세우지 마라. 먼저 들어라. 그 다음에 판단하거라. 사람의 사정이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때가 많으니라. 이준혁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뒤를 돌아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빈 술잔을 들여다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앞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이준혁은 다시 저작거리를 찾았습니다. 유 씨가 떡을 팔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뽕서방의 위협이 통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저 자리에서 떡 팔던 여인을 아십니까? 처음 두 사람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물은 포목 장수 영감이 수염을 쓸었습니다. 아, 유떡전 말이오? 저 골목 안쪽에 삽니다. 아이 둘 데리고 사는 안악인데 봉서방한테 맨날 저리 당하지요. 저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포목 장수 영감이 혀를 찼습니다. 자주요? 저 봉서방이 저 여인을 갈구기 시작한 게 여기 온 첫날부터라오. 이 장터에서 제일 맛난 떡이 저 여인 떡이거든. 손님이 몰리니까 배가 아픈 거지요. 아이 둘 딸린 과부라 만만하게 보는 것이고. 근데 저 여인이 보통 내기가 아니야. 맞서지는 않아도 꺾이질 않거든. 떡판이 뒤집히면 다시 펼치고 또 뒤집히면 또 펼치고. 이준혁의 눈에 불이 일었습니다. 그 여인이 과부라 합니까? 남편이 없다고만 알았지. 자세한 사정은 모르오. 이준혁은 골목 안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골목은 좁았습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냄새가 섞였습니다. 밥 짓는 냄새, 빨래 비누 냄새, 아이들 냄새. 끝에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방 한 칸에 붓두막이 전부인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클벽에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지붕은 새로 올린 지 얼마 안 된 짚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들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것, 조금 큰 것.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찾으시오? 돌아보니 60대 후반쯤 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쪼글찐 머리에 눈이 형형한 노파였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눈은 날카롭게 이준혁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분이 할매라 불렸습니다. 유 씨가 이 마을에 처음 흘러왔을 때 거두어 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허름한 행색으로 아이 하나를 안고 들어온 젊은 안악을 보고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이준혁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분이 할매는 한참을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악 남편이 당신이란 말이오? 예. 분이 할매가 이준혁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지 진심인지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가여운 것. 할매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뜻이십니까? 아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둘 다요. 이준혁이 주춤했습니다. 그 안악이 왜 돌아가지 못했는지는 나도 다 알지 못하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요. 그 여인은 당신을 원망하지 않소.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날이 없었소. 이 할미가 보장하오. 이준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억지로 눈을 깜박였습니다. 오늘 봉서방이 그 여인에게 한지 오늘만의 일이 아니지요? 분이 할매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부터요. 아이 딸린 과부라 만만하게 보는 거지. 떡판 엎은 것이 오늘이 벌써 세 번째요. 장터에서 머리채를 잡힌 적도 있소. 흙바닥에 끌려다닌 적도 있소. 그래도 저 안악은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밤에 혼자 이불 속에서 어떻게 울었는지는 이 할미만 알지요.
이준혁이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봉서방이라는 자에 대해 더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할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요? 혼내줄 작정이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요. 할매는 잠시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아닌지. 그러다 느릿느릿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봉서방 고을 현감하고 사돈지간이라오. 나를 현감 아들에게 보냈거든. 그래서 저렇게 날뛰어도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요. 관아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현감이 딱 막아버리니까. 근데 말이요. 할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자 뒤에 더 무서운 게 있소. 그 안악을 여기까지 쫓아오게 만든 진짜 나쁜 놈이 따로 있다는 말이요. 그 자가 언젠가는 찾아올 것 같아서 이 할미도 밤이면 가슴이 쿵쿵거린다오. 사흘 뒤 이준혁은 장터로 나갔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단정히 도포를 차려입었습니다. 오랜만에 갓도 썼습니다. 유씨가 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쪄낸 떡판을 다시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어제 엎어진 자리에 다시. 아이들도 옆에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눈을 비비며 앉아 있었고, 보미는 어머니 무릎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봉서방의 부하 하나가 멀리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유씨의 떡판 앞에 앉았습니다. 왔소. 유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복동이가 이준혁을 빤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미는 여전히 졸았습니다. 이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해 주시겠소. 그날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떡을 빚는 손이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배가 뒤집혔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정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물살이 빠르고 물이 차가웠습니다. 기억이 끊겼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느 낯선 마을 주막 앞이었습니다. 마루에 누워 있었고 누군가 불을 떼준 것인지 몸이 따뜻했습니다. 물에 빠진 저를 거기 주막 주인이 건져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돌아오지 않은 것이오? 유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몸을 추스르고 나서 돌아가려 했습니다. 고향이 공주라는 것은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막 주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준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붙잡았다니요. 그는 제가 자신과 혼인한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이름과 고향이 적힌 혼인 문서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름도 낯설었고 고향도 어렴풋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있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게 그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유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거짓이었지요.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가 제 남편이라 했습니다. 그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겠지요. 이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기억이 돌아온 것이오? 첫째 복동이가 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유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 당신 얼굴이 보였습니다. 공주집, 마당의 감나무, 어머니 목소리.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결혼하던 날 가마에서 내리던 것도, 당신이 손을 잡아주던 것도, 유 씨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당신이 진짜 남편이라는 것도. 이준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그때 왜 돌아오지 않은 것이오? 유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손으로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도록 두었습니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복동이가 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배 속에 보미가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돌아간다 해도 어찌 됩니까? 아이들 압이라 주장하는 그 사내가 따라올 것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내쫓으시겠지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당신을 지켰을 것이요. 유 씨가 고개를 들어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지키지 못하신 날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준혁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내에게서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보미가 태어나고 나서 100일이 지나자마자, 그리고 이 마을까지 흘러왔습니다. 유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이준혁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2사람을 힐끗거렸습니다. 몽서방의 부하는 아직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이 무엇이오? 유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최만득이라 했습니다. 예산 쪽 주막 주인이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소. 유 씨가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 가실 것입니까? 해야 할 일이 생겼소.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몽서방의 부하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여기 있겠소. 저 자가 다시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껏 혼자 버텼습니다. 이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버틸 필요가 없소. 이제는. 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단단한 눈빛 안에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이준혁은 다시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유 씨의 떡판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몽서방의 부하가 그를 보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인에게 전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이 지나도록 몽서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가 이준혁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어제도 왔잖아요. 그렇지. 왜 왔어요? 어머니 도우러. 복동이가 이준혁을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힘세요. 도움 안 받아도 돼요. 이준혁이 작게 웃었습니다. 알아. 그래도 옆에 있으면 좋잖아. 복동이가 입을 삐죽였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보미가 조심스럽게 이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송편 드실래요? 이준혁이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둥글고 까만 눈이 어머니를 닮아 있었습니다. 먹어도 되겠냐? 네. 어머니가 만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준혁이 송편을 받았습니다.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참말로 맛있었습니다. 소리향이 은은하게 났습니다. 유 씨가 만든 맛이었습니다. 이준혁은 그 맛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동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글 알아요? 알지. 어디까지요? 사서삼경은 다 읽었소. 복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은데 서당이 너무 비싸요. 어머니가 돈 모이면 보내준다고 하는데 아직 멀었어요. 이준혁이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까? 복동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요? 응. 복동이가 잠시 이준혁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유 씨가 아이들과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떡을 빚었습니다. 손이 바빴습니다. 그러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날 오후 봉서방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부하 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준혁을 보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또야? 또입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앉아 있습니다. 떡도 먹었소. 아주 맛있더군요. 봉서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매일 여기 있을 거야? 그럴 생각이요. 봉서방이 이준혁과 유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 여자랑 무슨 사이야? 아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라고. 흥. 봉서방이 이준혁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똑바로 들어. 내가 이 장터에서 행패 부린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 사돈이 누구인지 알지? 여기 현감 날이야. 한마디면 당신 같은 거지. 선비 하나쯤은 옥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이준혁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 해보시지요. 봉서방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두고 보자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유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그냥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꾸밀 것입니다. 알고 있소. 다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10년을 혼자 버텼소. 나는 며칠쯤 옆에 서 있을 수 있소. 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준혁이 보지 못하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준혁은 그날부터 예산으로 향했습니다. 사흘 길이었습니다.
걸어서 가는 길이라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예산 관아의 이방을 만났습니다. 호적 장부를 10년 전 것부터 꺼내달라 했습니다. 이방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이준혁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방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장부를 뒤졌습니다. 최만득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혼인신고 기록도 없었습니다. 이방이 더 꼼꼼히 뒤지다가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최가 성을 가진 자 중에 최만식이라는 자가 있는데 주마겁 12해 전에 처를 잃었다 기록되어 있고 그 뒤로 재혼 신고는 없소이다. 그 자가 맞습니다. 이방이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오래된 이웃을 찾아보시오. 이준혁은 며칠 더 예산에 머물렀습니다. 최만식의 이웃 노인을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장터에서 허드레시를 하는 늙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이준혁을 경계하다가 사정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자 말이오? 나쁜 놈이지. 12해 전에 진짜 처가 이유도 없이 죽었는데 동네에서는 독살이라 했어요. 밥에 무언가를 탔다고 관아에 신고까지 갔는데 증거가 없다 하여 흐지부지 됐지. 그 뒤로도 여자를 여럿 꿰어서 첩처럼 데리고 살았다지. 물에 빠진 여자를 건졌다더니만 그 여자도 그렇게 한 것이었구만. 이준혁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글쎄, 한 5, 6년 전에 주막이 망하고 나서 다른 데로 갔다더라만. 어딘지는 모르지. 그냥 사라져 버렸어. 이준혁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라졌다.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사라진 사람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는 발걸음을 서둘러 되돌렸습니다. 관아 기록과 이웃 노인의 증언,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최만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걸렸습니다. 공주로 돌아온 이준혁은 곧바로 유 씨를 찾았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그 사내의 아내가 아니었소. 관아의 기록도 없고 문서는 가짜였소. 유 씨는 굳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 자의 진짜 이름은 최만식이요. 오래전에 저를 독살했다는 의심도 받은 자요. 유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당신의 자식이요. 혼인이 원천 무효이니 그자와는 법적으로 무관하오. 유 씨가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 씨는 마음을 다잡은 듯 보였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데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분이 할매가 이준혁에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 안악이 당신을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 하오. 저녁 때 오시오. 이준혁은 그날 저녁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유 씨는 마당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이준혁이 알려준 글자를 나뭇가지로
땅에 쓰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그 옆에서 흉내를 냈습니다. 보미가 쓴 것은 글자가 아니라 그냥 선이었지만 아주 진지한 얼굴로 혀를 내밀고 집중했습니다. 이준혁이 마당에 들어서자 복동이가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이것 봐요. 제가 썼어요. 맞아요? 하늘천. 잘 썼구나. 복동이가 씩 웃었습니다. 유씨가 자리를 내어 앉으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이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이 할매가 부뚜막에서 저녁을 짓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기가 지붕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그 침묵이 따뜻했습니다. 유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이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저와 아이들. 이준혁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걸리지 않습니까? 걸리지 않소. 당신 어머니라면 분명히. 어머니는 2해 전에 돌아가셨소. 유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랬군요. 아이들을 내 자식으로 드리겠소. 이름도 올리겠소. 유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하지 마시오.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이오. 두 사람은 또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복동이가 보미를 쫓아다니며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보미가 넘어지려 하자 복동이가 붙잡았습니다. 이준혁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2개의 재앙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봉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이준혁에게 당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참고 기다리다가 현감과 사돈지간이라는 백을 믿고 관아 이방을 찾아갔습니다. 이방 어른, 저 선비놈이 장터에서 행패를 부렸소. 잡아다 혼내주시오. 이방이 눈썹을 들었습니다. 증인은 있소. 내 부하들이 다 봤소. 그리고 나리 사위 어른이 기억하실 거요. 우리 딸네 집에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방은 봉서방의 돈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포조를 보내 이준혁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둘째는 최만식이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유씨의 행방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예산에서 공주 쪽으로 넘어왔다는 소문을 들었고 저작거리 상인들에게 물어물어 골목을 찾아냈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 2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관아, 포졸들이 이준혁의 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같은 시각 최만식이 오두막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준혁은 포졸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끌려갔습니다. 무슨 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소? 장터에서 행패를 부린 죄요. 행패라니 여인을 때리려는 자를 막은 것이요. 그건 관아에서 따지시오. 포졸들이 이준혁을 끌고 갔습니다. 같은 시각 최만식이 오두막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어디 있어? 나와.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들어 있던 보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 씨가 아이들을 뒤로 밀었습니다. 최만식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습니다. 눈빛이 탁하고 입술이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10년 사이에 살이 더 쪘고 눈빛이 더 흐려졌습니다. 2년이 어디로 도망쳤나 했더니 여기 있었구만. 나가시오. 유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팔을 벌려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나가라고? 하하, 내 마누라가 도망갔다 왔는데 내가 왜 나가? 나는 당신 마누라가 아닙니다. 혼인 문서도 가짜였소. 관아에 확인까지 했습니다. 최만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가르쳐 줬어? 어떤 놈이?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준혁의 도포 자락이 구석에 걸려 있었습니다. 남자가 드나든 거야? 이 환양년. 그가 유 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보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 마. 우리 어머니한테 하지 마. 최만식이 보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미가 작은 주먹을 쥐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분이 할매가 빗자루를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이놈,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행패야. 애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 빗자루가 최만식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등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최만식은 기세가 꺾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는 내 마누라야. 도망친 내 마누라를 내가 데려가는 게 무슨 죄야. 여기 다 들어봐. 저 년이 내 자식들까지 데리고 도망친 거야. 구경꾼들이 술렁였습니다. 유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 뒤에서 움츠러들었습니다. 최만식이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만식은 고을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봉서방의 모함으로 이준혁이 이미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이 소인의 처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저기 갇혀 있는 선비가 소인의 처를 꿰어낸 것입니다. 현감이 두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봉서방과 사돈지간인 현감은 처음부터 이준혁에게 불리했습니다. 이준혁이 품에서 예산관아 문서를 꺼냈습니다. 나리, 이것을 보십시오. 이 자의 혼인 신고 기록은 관아에 없습니다. 문서는 처음부터 위조였습니다. 현감이 문서를 훑었습니다.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봉서방이 옆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리, 저 선비가 만들어 온 가짜 문서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저 선비가 남의 처를 빼앗으려고 증거를 꾸민 것입니다. 현감이 문서를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증인이 있느냐? 예산에 이웃 노인이 있고 예산 이방도. 여기 없는 자의 말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준혁의 눈이 굳었습니다. 현감이 선언했습니다. 이준혁은 장터에서 행패를 부린 죄, 그리고 타인의 처를 꿰어낸 죄로 옥에 가두겠다. 나리, 이것은 부당합니다. 법이 이래도 됩니까? 포졸이 이준혁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준혁이 버텼지만 포졸이 셋이었습니다.
유 씨는 그 소식을 분이 할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어떡해요, 할매? 어떡해요? 분이 할매가 유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요. 지금 쓰러지면 안 돼요. 그날 밤 최만식의 부하가 오두막에 쪽지를 들이밀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저 선비를 살려두겠다. 유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등불 아래서 그 쪽지를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동이의 얼굴, 보미의 얼굴. 유 씨는 아이들을 보니 할매에게 맡기고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현감을 만나게 해달라 했습니다. 이방이 가로막았습니다. 현감 나리는 자리를 비우셨소.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청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 씨는 이방의 눈빛에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방 어른,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나는 모르오. 나리를 뵈려면 내일 오시오. 그때 최만식이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왔어. 잘 왔어. 최만식이 유 씨 앞에 섰습니다. 낮고 기름진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여기 없습니다. 최만식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냥 나랑 가면 돼. 그러면 저 선비도 놔줄게. 안 그러면 그가 고개를 옥 쪽으로 돌렸습니다. 옥 안에서 이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유 씨, 가지 마시오. 절대 가면 안 돼요. 아이들 데리고 도망치시오. 저 선비 임마가. 포졸이 달려들었습니다. 유 씨는 최만식과 매수된 이방, 포졸들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옥 안에서는 이준혁이 발버둥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그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을 버텨왔는데, 이제 다 왔다 싶었는데, 이제 돌아갈 수 있다 싶었는데, 그 순간 유 씨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봉서방에게 떡판을 발로 차이던 날,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떡을 줍던 날, 보미가 눈을 꽉 감고 치맛자락을 쥐던 날, 그 날들을 버텨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보다 먼저 그 안에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어도, 머리채를 잡혀도, 쪽지를 받아도, 그래도 일어섰던 것. 분이 할매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낙, 10년을 혼자 버텼소. 그 힘이 어디서 온 것 같소? 당신 안에 있는 것이요. 그 누구도 그것은 빼앗아 갈 수 없소. 그리고 스승 최 노인의 말도 겹쳤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죽음이니라.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유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천천히 깊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최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최만식이 움찔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소. 최만식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이 최만식이요?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만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최만득이 아니라 최만식. 12해 전 철을 잃고 독살 의혹을 받은 최만식. 예산관아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소. 이방 어른, 맞습니까? 이방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 씨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관아에는 이자의 혼인신고 기록이 없소. 혼인 문서는 처음부터 위조였소. 저 선비가 가져온 것이 가짜 문서가 아니라 이자가 만든 것이 가짜 문서요. 최만식이 유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해, 어디서? 그때 관아 대문이 열렸습니다. 분이 할매였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고 뒤로 저작거리 상인들, 골목 이웃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10명, 20명, 30명. 횃불을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이 할매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현감 나리는 어디 계시오? 관아에서 뇌물이 오가고 있소. 힘없는 여인이 협박당하고 있소. 나리. 그리고 그 뒤로 낯선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예산 이방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예산을 다녀올 때 인연을 맺어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두터운 장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흘 길을 달려온 듯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소인이 예산관아 이방이요. 최만식의 혼인 기록이 없다는 것을 직접 증언하러 왔소. 또한 그 자의 전처 독살 사건 기록도 가져왔소. 현감이 대청에서 나왔습니다.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이방이 속인 것이었습니다. 현감은 마당의 소란을 보았습니다. 횃불을 든 수십 명의 사람들. 예산에서 온 관아 이방. 무릎을 꿇지 않고 서 있는 여인. 현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이 할매가 무릎을 꿇고 고했습니다. 나리, 이방 놈이 저 최가의 돈을 받아 먹었습니다. 억울한 선비를 가두고 힘없는 여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 봉서방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리의 사돈이라는 것을 방패로 이 장터에서 오랫동안 행패를 부려왔습니다. 현감의 눈이 이방에게 향했습니다. 이방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나리,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현감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예산 이방이 장부를 올렸습니다. 나리, 이것이 예산관아 호적 장부입니다. 최만식의 혼인신고,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처 독살 관련 조사 기록입니다.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의혹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감이 장부를 받아 펼쳤습니다. 천천히 꼼꼼히 훑었습니다. 마당이 고요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현감이 눈을 들어 최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만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소인이 가난하여 신고를 못한 것은, 신고를 못한 것과 위조 문서를 만든 것은 다른 일이다. 현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준혁이 옥에서 풀려 나왔습니다. 입 주변에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한쪽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유 씨가 달려갔습니다. 괜찮소?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왔구려. 왔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의 손이 맞닿자 이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유 씨도 눈을 감았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감이 다시 대청에 앉았습니다. 최만식과 이방, 봉서방, 포졸들이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이준혁과 유 씨는 한쪽에 섰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현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만식. 예, 날이. 최만식은 무릎을 꿇었지만 아직도 어딘가 여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는과 나의 기록도 없이 양갓집 부녀를 제 처라 속여 수년간 가두었고 위조 문서를 만들었으며 관아 이방에게 뇌물을 주어 법을 농간하였다. 또한 죄 없는 선비를 모함하여 옥에 가두었고 힘없는 여인을 협박하였다. 날이 소인은 그저 처를 데려가려. 처가 아니다. 현감이 잘라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타인의 처를 납치하고 감금한 것이다. 이것이 가벼운 죄인가? 최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날이, 제발. 끌어내거라. 포졸들이 최만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는 발버둥 쳤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포졸 셋이 달려들어서야 제압되었습니다. 놓으란 말이야.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관찰사도 아는 사람이야. 이러면 안 돼.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유 씨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 씨, 인연이 후회한다. 반드시 두고 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저런 나쁜 놈을. 여자를 가두어두고 사람 행세를 했다니. 벌을 받아 마땅하지. 아이들이 불쌍하다. 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준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다음은 봉서방 차례였습니다. 현감의 눈이 봉서방에게 향했습니다. 봉서방은 두 손을 싹싹 비볐습니다. 날이, 소인은 그저 제 장터 구역을 지키려 한 것뿐이고 장터는 나라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현감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힘없는 여인에게 수차례 손찌검을 하고 그 생계를 위협하고 관아 이방을 매수하여 억울한 선비를 가두었다. 이 죄를 어찌 변명할 것이냐. 봉서방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나리와 사돈간이라는 것을 믿고 법을 농간한 죄가 더 무겁다. 봉서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제발, 사돈간에 이럴 수 있습니까? 나리 사위가 제 딸 아닙니까? 현감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사돈이기에 더 엄하게 다루는 것이다. 법 앞에서 사사로운 정을 앞세운다면 내가 나리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지. 내 딸은 내 집과 무관하다. 내 죄도 내 혼자의 것이다. 봉서방이 마지막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리, 끌어내거라. 봉서방은 끌려갔습니다. 곤장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그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뇌물을 받은 이방도 파직당하고 볼기를 맞았습니다. 포졸 2명도 파직되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관아 밖에 몰려 있었습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잘 됐다. 힘없다고 짓밟으면 안 되는 거지. 그 안악 대단한 분이야. 이 마을에 저런 선비가 있었어. 현감이 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고생이 많으셨소. 관아를 대신하여 사과하오. 유 씨가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아이들도 잘 키우시오. 예. 현감이 이준혁을 보았습니다. 그대는 이번 일의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는데 공이 크오. 묵묵히 할 일을 다 한 사람이오. 이준혁도 절했습니다. 나리의 명찰하심 덕분이옵니다. 최만식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재판 끝에 그는 곤장 80대를 맞았습니다. 곤장 80대는 장정도 버티기 어려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양을 떠났습니다. 예산관하에서도 전처 독살 사건을 재조사하여 그를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귀양지에서도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모아두었던 재산도 몰수되었습니다. 주막은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귀양지에서 나왔다는 소식은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봉서방은 장터 운영권을 잃었습니다. 곤장을 맞고 나서 한동안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데려가더니 그 뒤로 이 장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떡가게가 들어섰습니다. 유 씨의 떡가게였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탐욕이 화를 부른다더니 돈으로 법을 사려다 법에 밟혔구만. 저 부인이 대단한 분이야.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셨잖소. 그 선비도 대단해. 발이 부르트도록 예산까지 다녀왔다지. 그날 저녁 이준혁과 유 씨는 분이 할매의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보미를 쫓아다니며 웃었습니다. 보미가 넘어질 뻔하자 복동이가 잡아주었습니다. 이준혁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들 이름이 복동이와 보미라 했소. 예. 좋은 이름이요. 유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지어줬으면 어떻게 지었겠소? 이준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동이는 그냥 두겠소. 보미도 그냥 두겠소. 이미 좋은 이름이니까. 유 씨가 고개를 돌려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이. 유 씨. 이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이 낳았소. 당신이 키웠소. 그것이면 됐소. 유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보미가 달려와 유 씨의 무릎에 올라탔습니다. 어머니, 저 아저씨 누구예요? 유 씨가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혁이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란다. 보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버지요? 응. 보미가 이준혁을 한참 올려다보다가 방긋 웃었습니다. 아버지, 손 차가워요? 이준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미가 두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복동이도 달려와 이준혁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코끝이 찡했습니다. 문희 할매가 마루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손으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준혁과 유씨는 공주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집을 고쳤습니다. 기둥을 바꾸고 지붕을 새로 올리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봄에는 꽃을 심었습니다. 채송화, 봉숭아, 분꽃. 마당이 환해졌습니다. 분희 할매도 함께 왔습니다. 이 늙은 것 갈 데가 없다며 따라왔는데 아무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방을 내드렸습니다. 복동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총명하고 부지런했습니다. 15세 서당에서 으뜸을 다투었습니다. 이준혁이 직접 가르쳤고 복동이는 스승을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보미는 어머니를 닮아 눈이 맑고 웃음이 고왔습니다. 마을에서 보미 보러 일부러 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분희 할매는 보미가 올 때마다 두 눈이 빛났습니다. 이준혁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빈 술잔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잔을 치워버렸습니다.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10년 동안 죽어있던 눈빛이 어느 봄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였습니다. 감나무에 새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심은 감나무요. 유씨가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많이 컸네요. 당신이 없는 동안에도 혼자 컸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씨가 이준혁의 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같이 보겠네요. 이준혁이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흙 묻은 떡을 줍던 여인. 머리채를 잡히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여인. 열해를 혼자 버텨낸 여인. 그녀는 이제 마당에서 남편 옆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보미를 들어 올렸습니다. 보미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다시. 하늘이 감추어 둔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어도 무너지지 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짓밟으려 한 자들은 하나같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정직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법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죽음이라 했습니다. 이준혁은 10년을 잊지 않았고 유씨는 10년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두 사람이 잊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만나게 해준 것입니다. 진짜 죽음은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살아있는 한 봄은 다시 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